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학식에서 부정행동 8판 부장 태도 2 태도의 형성과 변화, 그래서 고관여 태도 이론, 저관여 태도 이론, 관여에 따른 태도 형성과 변화, 그리고 설득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 이런 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관여 태도 이론, 그래가지고 다속성 태도 모델, 피시바인 태도 모델, 대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대상에 대한 태도고요. 여기 보면 다음 장에 이제 합리적 행동 이론 나오죠. 이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는 요거는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서로 달라요. 이거는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는 평가 대상의 속성 I에 대한 신념 강도, 그러니까 이 신념의 강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안전성이 몇 점이다. 그리고 뭐 르노 자동차는 안전성이 몇 점이다. 요 특정 브랜드에 대한 그 개인의 신념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EI는 속성 I에 대한 평가 점수. 그러니까 안전도가 5점, 경제성이 3점. 그러니까 속성 자체에 대한 점수를 얘기합니다. 이거의 고배합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다속성 태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속성 태도 모델은 어떤 특정 속성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다속성 태도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 다속성 태도 모델의 마케팅 시사점은 뭐냐 그래가지고 먼저 속성 신념을 변화한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우리는 별 5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전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속성 신념 자체를 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는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걸 변화시키는 게 속성 평가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성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 그럼 소비자가 그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중요 속성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고요. 그리고 경쟁 상표의 신념을 변화한다. 즉 비교 광고를 하게 되면 경쟁 상표와 자사 상표 간의 속성 신념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2016년, 2023년, 특히 2023년도에 이걸 다 물어봤기 때문에 출제되는 거는 글쎄요, 뭐 한 2년 전에 출제됐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이렇게 응용시켜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마케팅 시사점 좀 잘 봐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행동 이론 또는 이성적 행동 모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학계에서는 이성적 행동 모델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학식 교재에서는 이걸 합리적 행동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요, 행동 이전에 행동 의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행동 의도가 먼저 앞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상에 대한 태도였죠. 이거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행동 태도예요. 이 행동 의도는 행동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이 두 개에 의해서 행동 의도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성적 행동 모델 또는 합리적 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확장된 PC바인 모델이든 합리적 행동 의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행동 의도는 요게 행동 태도죠. 요게 주관적 규범입니다. 그리고 W1, W2는 가중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태도를 더 가중점을 더 높여 주겠다. 아니면 주관적 규범에 가중점을 더 높여 주겠다. 요거는 개인의 가중점입니다. 자, 행동 의도는 행동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 주관적 규범은요, 여기 normative belief, 그리고 규범적 신념이라는 거고요. 요게 motivation to comply, 나의 수능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 선생이니까 학생들이 정량을 잊기를 바라겠지라고 하는 게 요게 normative belief예요. 규범적 신념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학생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 정장을 입자, 요게 나의 수능 의지입니다. 요 두 개의 고배 합이 주관적 규범이에요. 요 사례는 논술 완벽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확정된 PC바의 모델에 의거한 구매 행동의 예측 그래가지고 제네시스를 구매할 거냐 K9을 구매할 거냐를 가지고 요 행동 의도 있죠. 요 행동 의도를 계산한 그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행동 태도 계산은요 우리 그 보상 모델에서 태도 점수 계산하는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고 요 주관적 규범도요. 예, 요거 점수 매기고 요거 점수 매겨 가지고 요거를 시그마치 곱의 합으로 계산하는 거.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비슷한 사례 하나 가지고 문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계산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초등학생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예, 뭐 각각의 평가 점수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그 곱의 합을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된 PC바인 모델의 마케팅 시스템 확장된 PC바인 모델은요 결국 이거하고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즉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관적 규범 이 주관적 규범 이게 normative belief하고 그 motivation to comply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사회적 영향 요인입니다. 주관적 규범이요. 이 행동 태도는 개인적 영향 요인이고요. 따라서 개인적 요인으로 행동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주관적 규범이 중요하다. 요게 시사점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획된 행동이론, 이 계획된 행동이론은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행동 의도, 그리고 행동 태도, 주관적 규범. 여긴 똑같은데 여기 보면 perceived behavior control 그래가지고 지각된 행동 통제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행동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태도 그리고 이 W1, W2, W3는 가중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거다라는 게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인데 요 지각된 행동 통제, 요 perceived behavior control 지각된 행동 통제는 통제 신념과 지각된 능력의 곱의 합입니다. 예, 통제 신념과 지각된 능력의 곱의 합인데 통제 신념이라는 건 뭐냐? 특정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내가 자원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통제 신념이고요. 그것이 내 통제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각된 능력입니다. 따라서 통제 신념과 지각된 능력이 모두 있으면 지각된 행동 통제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 의도는 강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가지고 통제신념이 높은 거죠. 그리고 품절도 예상되지 않는다. 요거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각된 능력도 높아요. 그러면은 쇼핑 의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즉 자원과 기회 모두가 양호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품절이 예상된다. 이러면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각된 능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쇼핑 의지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갔는데 뜻하지 않게 품절이 발생했어. 그러면 요거는 실제적 행동 통제입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적 행동 통제이 행동 과정에서 실제적 행동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실제적 행동 통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요. 이게 이 계획된 행동 이론도 그렇고 이성적 행동 모델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지, 의도 이것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이 모델이 많이 연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낙태 뭐 아니면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거 연구할 때 이것 좀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이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연이라든가 알코올, 낙태, 마약 이런 것들이요. 실제 행동보다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를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출제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 태도 이론 그래가지고 연상에 의한 태도 변화, 균형 이론, 광고에 의한 태도 모델, 그리고 요게 요 세 개가 특정 연상에 의해 가지고 그 연상에 대한 태도가 제품에 대한 태도로 전이된다라고 해서 저관여 태도 이론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는 친숙한 정보 그리고 처리하기 용이한 정보가 쉬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요 5가지를 저관여 태도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상에 대한 태도 변화는 그 연상 조건이 고전적 조건화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학습에서 고전적 조건화를 다시 볼 텐데 이미 이게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속성 조건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제품 자체, 즉 제품의 속성 자체도 매력적이 돼 버릴 수 있다. 이게 속성 조건화예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조건화입니다. 그 다음 하이더의 규론 이론하고 일치성 이론, 이 두 개가 거의 똑같은 이론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구체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이 이 그림만 보면 됩니다. 즉 세 개를 다 플러스로 만들던 두 개를 마이너스로 만들던 이러면은 인지적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죠. 이것도 뭐 설마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정도 되면 이제 시험이 3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마케팅 시사점은 뭐냐? 연상 단서, 즉 모델이 호감도가 있는 모델이어야 됩니다. 모델이 호감도가 있어야 이렇게 돼요. 만약에 모델이 호감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상되는 모델의 호감도가 일단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존 태도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요 일치성 이론에 의하면은요. 만약에 이게 강도가 크다. 즉 맥심을 싫어하는 강도가 너무 커져 버린다라고 하면 모델까지 싫어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치성 이론입니다. 즉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그 감정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연상되는 대상에 대한 강도도 거기에 일치시켜 버린다라는 게 일치성 이론이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태도가 극단적일 경우에는 이러면은 이 대상에 대한 기존 태도가 너무 극단적이면은 이 모델에 대한 태도도 자칫 나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기존 태도가 중립적인 경우에 이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균형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태도 모델,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 태도,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전이될 수 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그 누구죠? 크루그만의 저관여 학습 이론이죠. 이 저관여 학습 이론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기업은 어떤 속성에 대한 이성적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런데 이 크루그만의 저관여 학습 이론이 발표되는 이후로 그렇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할 필요 없이 단순히 광고를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면 그 호감적인 광고 태도 때문에 브랜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광고 메시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매개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 팔판에 처음 쓰여진 용어 같아요. 이중매개 가설. 광고 태도는 브랜드 태도만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속성 신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속성 신념은 어떤 이성적 메시지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광고 태도, 호감적인 광고 태도는 호감적인 브랜드 태도뿐만 아니라 이런 속성의 신념에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호감적 브랜드 태도를 형성시킨다. 그래서 이 호감적인 광고 태도를 유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광고를 재밌고 호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마케팅 시사점입니다. 마케팅 시사점, 저관여 상황에서 광고의 호감성 자체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고 호감적인 그런 광고를 만들어라. 이게 마케팅 시사점이고요. 그리고 단순 노출 효과, 단순한 반복 노출이 그 신념과는 무관하게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시킨다. 그러니까 자꾸 보면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가 미팅을 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가도 자꾸 몇 번 보면 그래도 호감이 생기는 거. 그렇죠. 이제 못생긴 이주일도 자꾸 보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이게 단순 노출 효과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반복 광고를 계속 수행하라. 그 내용입니다. 요거는 2018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용이성 효과, 그래서 정보가 친숙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데 친숙하다는 얘기는 그 대표 브랜드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대표 브랜드면 친숙할 수가 있고 또 친숙한 숫자, 홀수보다는 짝수가 더 친숙하고 소수보다는 자연수가 더 친숙하겠죠. 이럴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킨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21% 세일, 20% 세일, 이거는 친숙하지 않은 숫자고 이건 친숙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세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친숙한 여기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 그렇게 사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친숙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한다 그거고요. 그리고 지각 용이성이 용이할수록 시청각적으로 지각이 용이하거나 발음이 쉬운 사명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정보 처리 용이성 효과 때문에도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저관여 태도 이론을 총 5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도에 따른 태도 형성과 변화, 그래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 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도 예, 재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한번 쭉 읽고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교화라는 말 자체는요, 기존의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신념, 욕구와의 관련성을 정교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화가 높으면은 이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보 처리하려고 하는 욕구도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높은 정교화 가능성이 있으면은 높은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으로 중심 경로, 즉 제품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지고 중심 경로로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된 정보는 나중에 확고하고 지속적인 태도로 구축이 된다. 반면에 정교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낮은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 그래서 주변 단소로 주변 경로로 간다. 이 주변 단소가 모델, 음악, 배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형성되면은 나중에 미약하고 일시적인 태도로 구축이 된다. 이게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에요. 그리고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대한 시험 그래가지고 이제 면도기 실험을 그 책에 쭉 써놨는데, 뭐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마케팅 시사점은 먼저 관여를 고려해서 단서를 제공해라. 만약에 소비자가 고관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품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해서 중심 경로로 가게 만들고, 만약에 저관여라고 하면 주변 단서, 즉 모델, 음악, 배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변 경로로 가게 만들어라 그 얘기고요. 그리고 단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체도 적절히 활용을 해라. 만약에 핵심 정보로 간다라고 하면은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고, 주변 단서로 간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다 그 얘기고요. 두 경로 모두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모델이 나와가지고 제품 관련 핵심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두 경로 모두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효과적이다라고 마케팅 시사점에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득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그래가지고 인지적 반응, 감정적 반응에 이 감정적 반응 또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이제 여타의 교재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인지적 반응이라는 건 뭐냐? 기업이 어떤 이성적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 주장, 반박 주장이 발생하고, 또 실행 지지, 실행 격하가 발생합니다. 이 지지 반박 주장은요, 그 메시지가 제시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고요. 요 실행 지지, 실행 격하는요, 그 광고의 내용 자체가 이게 바람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메시지 주장에 대한, 메시지 자체에 대한 지지 반박 주장이고, 요거는 크리에이티브, 즉 이제 광고 그 자체를 크리에이티브라 그러죠. 그 크리에이티브가 얼마나 잘 됐냐 안 됐냐 거기에 대한 지지 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지 구조가 변화되면서 태도가 변화한다. 이게 인지적 반응이고요. 정서적 반응 또는 감정적 반응은 감성적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은 광고 자체에 대한 호불호 감정이 생겨가지고 광고 태도가 변화하면서 브랜드 태도도 변화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셰리프의 사회 판단 이론,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2016년인가 출제가 됐어요. 셰리프의 사회 판단 이론, 그 수용 영역으로 정보가 도달하면은 동화 효과가 발생을 하고, 거부 영역에 정보가 도달하면은 대조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중립 영역에 정보가 도달하면 이거는 수용도 거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 그 내용인데, 마케팅 시사점은요, 관여 순조에 따라서 수용 영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관여면은 수용 영역이 좁아져요. 따라서 고관여는 이 소비자들이 수용이 가능한 그런 메시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 즉 과장 광고라든가 허위 광고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고관여는 그 얘기고요. 저관여는 수용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때문에 저관여에서는 다소 과장된 메시지도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 지식과 태도 변화. 그래서 설득 지식이라는 거는 이 광고에서의 설득 메시지의 목적, 의도, 설득 기법 및 대체 행동 등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신념이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설득 지식의 사용 상황 그래서 경험이 풍부할수록 즉 제품 사용 경험이 풍부할수록 설득 지식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설득 지식이 많으면 메시지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인데 사례로는 최대 50% 할인 그러면은 할인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요 사례를 적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설득 지식이 높을수록 광고의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인지적 자원 즉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의해서 설득지 이게 부족하면은 설득 지식이 감소한다. 즉 시간이 촉박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설득 지식을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득 지식 요거는 이학식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거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이것도 16년인가 출제가 됐어요. 세일입회 사회 판단 이론도 이것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문제 그래가지고 고관여 제품군과 그 제품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정해라. 그리고 중요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뭐냐? 그러면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PC방 태도 모델에 입각해서 그 속성 신점수 현대 자동차의 편의성, 경제성, 안전성은 몇 점이고 뭐 기아 자동차의 편의성, 경제성, 안전성은 몇 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 항목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측정 속성 신념 점수 그리고 속성 평가 및 태도 점수를 부여하고 이거의 총점과 각각의 태도 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조사해라. 그러니까 이 다속성 태도 모델이 여러 가지 속성을 다 종합해 가지고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특정 속성 하나에 대한 태도 값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다속성 태도 모델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를 한번 알아봐라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보상 모델에서 그 평가 점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앞서 봤던 그 보상 모델에서의 평가 점수 그거랑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합리적 행동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계획적 행동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예를 제시하라. 이 계획된 행동 이론이 대표적인 게 지각된 행동 통제가 있었죠. 지각된 행동 통제하고 실제적 행동 통제가 있는데 이 지각된 행동 통제 이 대표적이고 그 통제 능력하고 지각된 그러니까 통제의 잠깐만요. 아까 뭐였었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계획된 행동 이론이 통제 신념하고 지각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합리적 행동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 주관적 규범인데 그런데 계획된 행동 이론의 특징이 통제 신념하고 지각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통제 신념과 지각된 능력으로 설명이 가능한 예를 찾아보라 그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제신념 아까 그 쇼핑 의지 그 아까 사례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핑 의지 사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접하되는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브랜드 태도를 형성한 경우를 상기해봐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저는 광고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호의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애가 지금 학생인데 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제가 지갑을 한번 선물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아이유가 광고하는 지갑입니다. 그랬더니까 걔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이유가 광고하는 그 지갑이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젊고 이런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거 가지고 형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인기 연예를 광고 모델로 이용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자사의 브랜드에 호의적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고가의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태도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2010년인가 2011년인가 그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이유를 정교화 가능성 모델 아니면 균형 이론 뭐 아니면은 뭐 무슨 이론 이런 걸로 쭉 설명을 하라라는 문제가 옛날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태도 관련된 내용이 사실 소비자 행동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또 동시에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좀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학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태도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학습, 계산 가치람 이런 것들은 내용이 쉬운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태도까지만 잘 학습을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0장 학습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